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후보는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유효 투표 6만 4,730표 가운데 5만 7,057표, 88.15%를 얻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4,883표, 7.54%를 얻어 2위, 김경수 후보는 2,790표, 4.31%를 얻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바로 충청권이었죠. 역대 대선에서 충청 민심은 대권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이었던 만큼 더욱 공을 들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역대 충청권 표심을 홍민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대선 순회 경선 첫 지역으로 충청권을 택한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호남 수도권보다도 충청을 먼저 찾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충청이 매번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정지로 당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대선부터 충청 민심을 얻은 후보는 예외 없이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충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꺾었고 다음 대선에선 문 전 대통령이 충청권 승리에 힘입어 홍준표 당시 후보를 이기는 등 표심 또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영호남보단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지역인 만큼 전국 민심과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충청인들께서도 오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의 아들 저 윤석열이 여러분의 참된 일꾼이 되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은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에서 모두 패해 정권을 넘겨줬던 만큼 이번엔 시작부터 중원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속내도 읽힙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충청으로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심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표심이 과연 이번 대선 결과에도 직결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권역별 순회 경선이 영남권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는 오늘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지역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영남권과 오는 26일 호남권 순회 경선을 거쳐 27일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에 따른 30일도 채 안 되는 짧은 경선 기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후보들은 조금이라도 더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조어를 통해 자신만의 감정을 내세우는 등 차별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늦게 국민의힘에 입당한 대선 경선 후보 양향자 전 의원은 당과 접점이 적은 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했습니다. 당에 오래 몸담은 다른 후보들은 정권 연장의 인상을 주는 반면 자신은 정권 교체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기존의 국민의힘의 후보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을 이기고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 이력 역시 숨기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겠습니까? 양도체.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를 넘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싸워 이길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프 이름을 완전 정복으로 지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더 많은 조어로 자신을 각인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상장 폭등주, 즉 능력에 비해 저평가된 후보란 점을 조명하는가 하면 미상장 폭등주입니다. 유니콘 정치인 유정복이 윤석열은 이제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해야 한다는 윤보 명퇴 구호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내드리고 이제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 명태의 정신으로 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보수 성향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선보인 데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까지 강조한 겁니다.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또 신무기에 자신을 빗대며 인지도만 생기면 본선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무기, 또 제가 다른 표현을 하면은 비상장 우량주. 상장되면은 대박이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를 바라본 정치적 체급 키우기 행보란 비판적 시각도 없진 않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 경선 레이스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냉정한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1차 경선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토론 B조에 속한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회 통합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어제는 A조에 속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청년 미래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격론을 주고받았습니다. 토론회를 마치면 오는 21일과 22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2차 경선 진출자 4명은 22일 발표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호도 약진 속에서도 대선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정치권의 견제와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이틀 영호남 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대기아차 광주 공장에 이어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미국발 관세 통상 이슈 대응에 나선 겁니다.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정 사이사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하거나 손편지에 후원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여기에 탄핵 심판 기간 치안 질서를 유지했던 경찰들을 격려하거나 외신과의 잇따른 인터뷰까지 지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대선을 염두에 둔 민심 행보, 정치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만큼 출마 여부를 확실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출마한다면 성과 욕심에 퍼주기 협상, 졸속 협상을 할 거라며 당장 손을 떼란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출마할 거면 당장 협상에서 손을 떼십시오.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시 대선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나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말이 도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권한대행의 역할이 뭡니까? 대선의 중립적인 관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대행에 대한 선호도가 7%까지 올랐지만 국민 3명 중 2명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부정적이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론 흐름을 주시하며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야 한다거나 대선 관리 공정성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며 한대행의 고심은 커질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탄핵 심판과 계엄 사태의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이번엔 잡음과 논란의 연속이었던 수사 과정을 돌이켜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수사기관들은 앞다퉈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피의자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경쟁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탈이 났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고도 의혹만 앞선 탓에 관절을 헛걸음했는데 영장 집행 일임 결정으로 공수처가 뜬금없이 발을 빼면서 공사 하청 주냐는 비아냥까지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배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당연하게 봤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보안 수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고 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거쳐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 절차를 노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카드가 먹히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지만 되레 상급심 판단을 받는 절차는 포기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이자 내란죄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한 재판부의 계산법은 수사기관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성과만 쫓느라 빈틈을 보인 수사기관의 책임론이 분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도 우리나라의 1분기 대미 무역 수지가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선방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이 줄어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는 2분기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올해 1분기 133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흑자 규모를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분기 대미 수출은 2% 줄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류 수출이 크게 쪼그라든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무역 흑자를 낸 건 수입액이 더 줄어섭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 수출국 2위인 중국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중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미 대중 수출 모두 전망이 어둡다는 점입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가 2분기부터 본격화하면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다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동반으로 하락하는 이런 안 좋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둘국에 대해서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많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에게 부과되는 관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지난 16일 미일 간 첫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백악관에서 일본 측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5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일본을 지키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안보 관련 불만도 제기하고 면담 때 손에 쥔 작은 메모에 가끔 시선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징후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 산하 기관에 대한 머스크의 인사 개입에 불만을 품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를 설득해 머스크의 인선을 뒤집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지난 17일 극우 선동가로 알려진 로라 루머가 베센트 장관을 비판한 X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며 베센트에 대한 공격을 온라인상에서 이어갔습니다. 루머는 베센트가 트럼프를 반대해온 금융계 인사와 협력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고
머스크는 이 글을 공유하며 문제가 된다고 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와 베센트의 불화를 전하면서 머스크는 지난 몇 주간 백악관 내에서 잇따라 좌절을 겪었다고 짚었습니다.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될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핵 협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탐색전이었던 1차 협상에 이어 열린 2차 협상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이스라엘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인 로마 주재 오만 대사관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2차 고위급 협상은 4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중재국인 오만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란 대표단을 이끈 아락치 외무장관은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من همونطور که عرض کردم مذاکرات در فضای سازنده‌ای برگزار شد و میتونم بگم که رو به جلو هست و ما در حال حرکت به جلو هستیم. 중재국인 오만도 협상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큰 틀의 방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의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On Iran, would you be open to letting Iran keep some kind of civil nuclear program, or would the entire program need to be? I'm for stopping Iran very simply from having a nuclear weapon.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I want Iran to be great and prosperous and terrific. 미국과 이란은 다시 오만으로 장소를 옮겨 전문가 협상에 이어 3차 고위급 협상을 잇따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온 이스라엘로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미군의 벙커버스터나 방공망 지원이 없으면 대규모 공습이 불가능한 만큼 제한적 공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만나 현지 시간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부활절인 일요일 자정까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0시부터 21일 오전 6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모범을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의 일방적인 휴전 선언에 대해 미국이 지난달 제안한 30일 휴전부터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30시간 휴전은 언론을 장식하기엔 충분하지만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해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북방 한계선 이남 지역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우리 군에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2달 가까이 남측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종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지역에서 목선을 탄 북한 주민 2명이 우리 군에 발견된 건 지난달 초입니다. 국정원 등 합동조사에선 배에 문제가 생겨 실수로 NLL을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도 의사를 존중해 송환을 결정했지만 2달 가까이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으면서 소통 창구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지금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을 것으로 압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북한 소통 채널인 핑크폰까지 동원됐지만 북한은 여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 달째 같은 입장만 반복해 내놓을 뿐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대상자들이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하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무반응이 계속되는 배경으론 러시아 파병 포로 문제 등으로 인해 남측과의 접촉이 대내외적으로 부담스러운 시기란 점이 거론됩니다. 전략적 셈법에 따라 접촉 시기를 저울질할 거란 건데 북한의 인권 수준을 또 한 번 드러낸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국제법적으로 북한도 독립된 국가인데
자국민 보호라는 의무를 방기한다는 점에서는 인권에 대한 경시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표류된 주민들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며 슬기롭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에서 부품들이 산악 지역에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일부가 수거됐습니다. 공군은 어제 새벽 6시부터 헬기 1대와 병력 270여 명을 동원해 낙하 예상 지역을 탐색했다며 영월군 주천면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 2개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54분쯤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 경공격기가 이륙해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 야간 모의 사격 훈련을 하다 기체에 부착된 기총포드 2개와 연료탱크 2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총포드엔 기관총과 탄약 500발가량이 들어있었고 연료탱크는 빈 상태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SUV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40대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전남 여수 섬마을에선 보거를 먹은 관광객들이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에선 오토바이 너머로 비상등을 깜빡이는 SUV 한 대가 보입니다. 차량 앞부분은 마치 종이장처럼 찢겼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청원보건소 앞 사거리를 달리던 SUV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좌회전하던 투싼하고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하고 충돌한 거예요, 정면에서.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남 여수의 섬마을 연도를 찾은 60대 관광객 3명이 마비 증상을 보여 육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보거를 잘못 먹고 전신이 마비되는 등 보거 중독 증세를 보인 겁니다. 해경 등은 수산시장에서 산 보거를 먹었다는 이들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동충주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45인승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등 40명이 모두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미아동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던 SUV는 하수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다 바퀴가 빠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에 의해 차량은 견인됐습니다. 당시 공사장 앞에는 출입 제한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최근 일선 학교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학생 사고에 법원이 인솔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기 때문인데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솔 책임자인 담임교사는 학생들 앞에 있었고 사고를 당한 학생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사고 2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예정된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선처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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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불가능한 사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지게 한다면 현장 체험학습은 더는 할 수 없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학기가 시작됐지만 강원 지역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여전히 논의 중이거나 축소 또는 취소했습니다. 더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이거 가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안 가는 추세로 이 이유를 근거로 아예 우리는 현장 체험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학교도 있고요. 현장 체험 학습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부담은 실제로 컸습니다. 강원 지역 교사 1,35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절반이 넘는 교사가 현장 체험 학습을 축소 또는 연기, 취소했다고 답했고 82.4%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 체험 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되지만 교사 10명 중 9명은 효과가 없거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없다면
현장 체험 학습은 교사들에게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교사들은 멀리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찾아가는 체험학습 대신 전문 강사나 공연팀을 학교로 초청하는 찾아오는 체험학습이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아닌 일선 교사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교육 질 확보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걸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의료 정책과 의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해체 등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집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표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ADHD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환자들의 사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치료 목적이 아닌 학습 보조제쯤으로 여기는 왜곡된 수요가 품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에 쓰이는 약품입니다. 중추신경을 자극해 충동을 조절하고 집중력을 높인다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최근 약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는 ADHD 환자 가족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약사 측은 세계적인 수요와 생산량 제약 때문이라며 공급 부족 상황을 지난해부터 3차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보고했습니다.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2019년 13만 명에서 지난해 33만 명으로 5년 만에 2.5배나 급증했습니다. 2022년 장애지표 신설로 진단 기준이 명확해져 환자가 늘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인데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진 게 품귀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 전체 처방 건수 가운데 강남과 송파, 서초 등 8학군 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없던 주의력이나 그 학습 능력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학습 능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 맥박이 빨라지거나 식욕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잠을 전혀 못 주무는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3개월을 초과하거나 ADHD 치료 목적을 벗어난 처방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사 측이 5월은 돼야 공급 부족이 해소될 거라고 밝혀 당분간 환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게임 과금 구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새로운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심관임 기자입니다. 악마를 물리치며 성장하고 장비를 맞춰가는 게임입니다. 출시 전 게임에 돈을 많이 써야 이길 수 있는 이른바 페이 투 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용자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템 강화 재료를 얻기 위한 콘텐츠 입장권을 판매해 결국 많은 과금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이처럼 게임 과금 구조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도화된 과금 모델에 대해 이용자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과금 모델을 조사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누구든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의심되는 BM을 문체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신종 BM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담겼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마련할 새 제도가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심관우입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죠. 도서 접근권이 제한된 시각장애인들은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분 독서 열풍을 온전히 즐기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인 박정민 씨가 기존과 다른 듣는 소설을 기획했는데요. 시각장애인 독자들과의 만남 현장에 송지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젊은가 모르겠어. 젊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냐? 배우 박정민이 출판사 대표로서 추진한 듣는 소설 프로젝트의 첫 작품, 소설가 김금희의 신작 첫 여름 완주입니다. 시력을 잃은 아버지에게 책을 선물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인 만큼 종이책에 앞서 오디오북부터 공개하며 첫 독자, 정확히는 청자를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삼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그 누구보다 먼저 책을 받아보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책을 먼저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만큼 구성도 통상의 오디오북과 다릅니다. 출간된 종이책을 그대로 읽어 녹음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음성 도서를 전제로 한 원고를 구상하면서 다른 소설보다 대사가 늘었고 배우 고민 씨를 필두로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저마다 음성 연기를 펼치며 마치 한 편의 풍성한 라디오 드라마가 됐습니다. 들이 다 다른 캐릭터라도 저의 목소리로 어쨌든 저에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인물들이 새로운 목소리로 다가오니까 내 안에 우글댔던 그 사람들의 정체가 정확히 보이는 듯한 생각. 도서 접근권이 제한된 시각장애인들로선 반가운 선물입니다. 대표적인 대체도서, 점자도서 보급률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보유기관 접근성 문제도 여전한 상황에서 전자나 음성도서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이조차 원하는 책을 찾을 순 없거나 구해도 딱딱한 변환 음성으로 책을 감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로 듣는,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영화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첫 여름 완주 종이책은 다음 달 비장애인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송지인입니다.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이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개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발달 장애인의 일상 속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와 비영리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진지한 얼굴로 영상 편집을 배우는 사람들,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기술적인 훈련은 물론 보람도 함께 느낍니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의 한 비영리 기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매주 화요일마다 그 영상 편집 돕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재미로 작곡하기도 하고요. 부모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장애자녀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비영리 기관의 운영 배경에는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수준의 장애인은 약 800만 명, 15세 이상 인구의 27%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 소득 지원과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고용 지원 등의 복지 차원에서 매년 46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The Canada Disability Benefit is intended to be a top-up to existing provincial and territorial benefits. The amount is a little bit too small to do that, so it's $200 per month or $2,400 per year at the moment. 특히 세계 최초로 장애 적금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방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해 주는 만큼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특별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모든 장애인이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하는 캐나다의 사례가 장애 복지 모델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장애인 단체가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1박 2일 농성에 나섭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오늘 낮 12시 서울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단체는 공원에서 노숙을 한 뒤 내일 아침 8시 해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동해 장애인 권리 정책 강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인간형 로봇들이 21km 하프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대회가 중국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중국의 로봇 굴기를 뽐내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과연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간처럼 두 발로 움직이는 로봇들, 운동화를 신고 조깅복도 차려입었습니다. 180cm 키다리부터 75cm 꼬마까지, 혹은 여성의 얼굴을 달기도 했습니다. 제법 잘 뛰는 경우도 있지만 갈팡질팡 걷거나 출발 10초 만에 고꾸라져 실려 나가기도 합니다. 这是现在有摔倒的情况了，对他们来说也是一个挑战。 옆 레일의 인간 마라토너들은 달리다 멈춰 스마트폰을 꺼내 찍고 응원도 보냅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이곳 이좌ang 경제기술개발구에 인간형 로봇 21기가 모였습니다. 세계 최초 로봇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입니다. 다만 사람과 달리 로봇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1, 2분 간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엔지니어와 조종사 등 최대 3명이 팀을 이루었고 녹화장치를 착용한 동행 심판도 함께 뛰었습니다. 경사로에 모퉁이도 포함된 21.0975km. 하프코스 완주는 로봇에게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배터리를 갈거나 긴급 정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로봇 주자 자체를 바꿀 수도 있지만 추가 시간 10분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첫 대회 우승은 2시간 40분 24초 만에 결승선을 끄는 행궁 1.2 맥스에게 돌아갔습니다. 机器人什么时候能够积极参加这种马拉松比赛？我觉得下一次机器人以后在很多方面会逐步超过人类，跑马拉松只是其中一个方向。 또 투표를 통해 인기상과 혁신상 등을 나눠 가지며 중국 로봇들의 첫 마라톤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로봇이 책 대출을 도와주고 인공지능 AI와 함께 동화 속 세상을 체험할 수도 있는 도서관이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인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백지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찾기 시작하자 로봇이 안내를 돕습니다. 도서관 안내는 물론 책 대출과 반납을 돕는 도서관 친구 로봇 로미입니다. 도장 찍고 재밌어서 엄마랑 울고 싶어요. 울산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체험형 도서관인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르리은 기부로 민관이 함께 조성한 이 도서관에는 모두 4만 2천여 권의 책이 비치됐고 이 가운데 2,600여 권은 운당 나눔재단이 기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를 지으면서 그 안에 좋은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당재단을 만들었고 첫 사업으로 여기에 이제 도서 기부 사업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는 것 외에도 다양한 체험과 강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AI가 동화책을 직접 읽어주고 동화 속 주인공들이 눈앞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 체험관도 마련됐습니다. 도서관은 울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최초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으로 울산의 새로운 자랑이자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독서 문화 거점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종화체육관에서 47년 만에 재탄생한 종화이노베이션센터.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서로 다른 선인장을 붙여서 만든 전목 선인장은 꽃처럼 화사한 색상이 특징입니다. 경기도는 전목 선인장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년 신품종을 개발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모란으로도 불리는 전목 선인장. 형형색색의 모자를 쓴 것처럼 선인장 머리마다 화사하게 꽃이 폈습니다. 길쭉한 삼각주 형태의 선인장 대위에 꽃 역할을 하는 동그란 굴을 붙여서 만드는데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색깔이라는 게 이제 워낙에 특이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저는 참 매력적이고. 전목 선인장은 전목이 여러 번 반복되면 색이 바래고 전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꾸준한 품종 개발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매년 신품종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세계 최초로 비모란 삼각주 재배 기술을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레부티아, 아스트로피툼 등 160여 개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호주 등 20여 개 나라에 연간 4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데 전 세계 유통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줄기나 잎뿌리 등에 다량의 수분을 저장하는 다육식물 육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에케베리아, 칼랑쿠의 세덤 등 128개 품종 221만 주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예쁜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노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병해충이 없는 거. 그걸 먼저 선발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늘리시기 때문에 그런 품종적으로의 어떤 좋은 점이 워낙 많아서 여러 가지 온라인 판매 기술이라든지 또 단순한 상품을 좀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뒷받침되는 기술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상품성을 겸비한 경기도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예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미사와 예배가 열립니다. 오늘 낮 12시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엽니다. 정 대주교는 최근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최근의 탄핵 사건을 언급하며 희망을 품고 확신 속에 연대한다면 이 난관 또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엔 서울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71개 개신교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열립니다. 한국 제작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부활절을 맞아 북미에서 개봉 2주차에도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인 박스오피스 모조는 킹 오브 킹스가 개봉 둘째 주 금요일에 북미 3,535개 영화관에서 티켓 매출 94억 원을 추가하며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개봉 이후 8일간 북미 지역 수입은 494억 원을 기록했고 영국과 호주 등 북미 외 지역까지 합하면 총 499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지난 18일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보컬이자 포른트맨인 크리스 마틴은 고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내한 공연 2회차에서 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콜드플레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첫 내한 공연을 열었고 공교롭게도 8년 뒤 두 번째 공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두 차례 모두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로 국내 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밤사이 비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남아있지만 오전 사이 대부분 물러가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2도, 대구는 17.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5도, 광주는 2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